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첫 행보입니다. 이것도 다들 누구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첫 행보에 나섰는데 오늘의 행보에 좀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클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서도 두 분의 답변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제가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이재명 후보의 첫 행보 우클릭 진정성이 얼마나 될까? 이 질문입니다. 조홍천 의원부터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어쨌거나 뭐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해도 예. 그동안에 계속 우측 깜빡 키고 좌회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 따로 말 따로. 그래서 사실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한 게 신뢰 리스크입니다. 신뢰 리스크. 그 신뢰 리스크를 극복하지 않는 한은 뭐 지지자들은 다 믿겠죠. 그렇지만 중도층들은 아마 실눈을 뜨고 볼 거고 또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아이고 좀 거기에 대해서 큰 점수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리스크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네요. 관건이죠. 아무리 뭐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로 외쳐봤자. 그런데 뭐 말이 워낙 자주 바뀌고 예를 들어 뭐 삼성이 잘 돼야 뭐 삼성 주식 산 사람도 네. 뭐 좋다 뭐 저번에 예. 이재용 회장 만나서 만나가지고 그랬죠. 했는데 근데 뭐 노란봉투법 뭐 그냥 또 계속 올리고 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이사의 계속하고.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을 했죠. 반도체 뭐 팍팍 밀어주겠다고 했는데 원전 뭡니까 주 52시간제 예. 예외 그거는 민노총 의식이 아주 또 뺐고 AI 뭐 3대 강국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AI란 게 전기를 무지무지하게 먹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송배전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전력 소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에 원전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예, 이런 거. 원전이죠. 뭐 아직도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예. 뭐 그렇게 말은 참 시원하게 하는데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들을 보면 완전히 반대잖아요. 네. 거기에 보복하지 않는다는데 벌써 이제 뭐 그동안에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법들 지금 왕창 다 밀어 넣을 거고 네. 보복 안 한다? 잠깐 더 말씀드려도 돼요? 조금만 지금 홍석주 의원님이 예, 너무 오래 대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보복 안 한다는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 홍석준 의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클릭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노원지 앵커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클릭으로 지금 하는데 예.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정치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참 기본소득, 기본주택을 좋아하는데 정작 중요한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 기본이 뭐냐면 기본 도덕이 없죠. 뭐 형수 욕설부터 기본 도덕. 시작해서 기본 도덕, 기본 양심이 없고 예. 기본 신뢰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금 후보가 한 대선 공약, 총선 공약 중에 뭐 지금 지켜진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에서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송영기를 내쫓고 계양구에 가서 누구보다도 불체포 특권 방탄 아래 알뜰하게 불체포 특권을 네. 악용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에 나가서 뭐 김포공항 이전 이야기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뭐 공약 안 지켰다 해가지고 뭐 미안하다고 뭐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저는 말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바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네.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조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특별법 공약이 그 세액 공제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리백 그리고 또 뭐 인력 양성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 반도체 특별법이 오히려 저는 반도체를 올가매는 특별법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반도체 이제 아리백을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반도체 공장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돌리란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죠. 오히려 지금 용인 등지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송배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놔두고 오히려 아리백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한간 이야기 혹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악용 내지는 오히려 옥죄는 것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특히 반도체, AI 이런 쪽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규제를 어떻게 개혁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AI 분야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컬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라든지 이런 프라이버시 관련된 많은 규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R&D 분야에 있어서 주 52시간이라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이런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어디 나라에도 미국에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떤 뭐 테슬라가 됐던 또 중국의 이런 어떤 첨단 산업 분야의 이런 그 R&D 하는데 주 52시간으로 규제를 얽매고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솔직히 말해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반도체에 뭐 돈 좀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그것이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산업적으로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돈은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규제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네. 오히려 좌파들은 보면 지난번에 2020년도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개정을 통해서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었던 타다 서비스까지도 자초시킨 뭐 네. 그런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예.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 육성은 정말 공연불에 앞으로 불과하고 굉장히 걱정이 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우클릭 그리고 정책 행보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말 바꾼 거에 대한 사례가 많이 생각나셔가지고 말씀이 조금 좀 길게 나오신 것 같아요. 아까 조홍천 의원님이 하시려던 얘기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말에 대한 네. 얘기신 뭐 것 그게 같은데. 자기 예. 신조고, 그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그 김동연 후보한테 나는 진짜 보복 안 할 건데, 네. 나 진짜 안 할 건데 참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그 평소에 신뢰를 좀 키웠어야죠. 뭐 이런 거에 네.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뭐 비명 학살 이전에 미리 탈당을 해가지고 뭐 직접 예. 대상자는 아닌데, 네. 행사 이전에 예, 이 당은 안 되겠다 해서 나오신. 예. 근데 저번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매불쇼 나가가지고 자기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거는 가결하려는 의원의 규모를 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가결을 무릅쓰고 그런 얘기를 한 거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를 하는 뭐 그런 집단이 살아남으면 이게 당이 뭐가 되겠냐?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그 체포동의안 자기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걸 또 책임을 묻는다 그래요? 뭐 사당에서 자기 뜻에 반하니까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뭘 일부러 했던 건 아니고 마침 당시에 의원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때 뭐 당원 여론조사 또 뭐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그 비명들이 다 그 안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시스템으로 날린 거고 내가 컷오프 시킨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내가 날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며칠 전에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 네. 전주필. 전주필하고 뭐 만나고 난 다음에 정주필이 전언을 하셨죠. 예. 지금 민주당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에 극좌는 없다. 극좌는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극좌는 거의 대부분 나갔고, 그러고도 안 나간 사람 7명은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젠 자기 반대를 했다고 이제 또 극좌래요. 아, 오히려 비명계. 그래서 극좌가 이제 없다. 그냥 극좌다 이런 식으로. 예, 예. 네. 그 이상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쨌거나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인데 그 보복 아니라고 시스템에서 됐다고 하다가 또 우파의 보수 농객들, 대표적인 농객들한테는 우리 그렇게 왼쪽 아닙니다. 라고 예를 들면서 안심시키려고 또 졸지에 극좌로, 제가 극좌입니까? 제가 그러게요. 극좌예요? 네, 나 그러게요. 민주당에 제일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의 신뢰성이 없다. 네. 난 도대체 그래서 그때 학살당하고 뭐 지금 와신 상담하고 있는 그런 비명들, 당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목소리가 이미 좀 잦아든 지 오래여서 앞으로도 아니 당분간은 극좌라고 하니까 네. 극좌라고 하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극좌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듣다 모양이에요. 제가 극좌라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매불쇼에 어떤 뭐 그 검찰하고 짜고 뭐 그때 당시 체포동의안 예. 그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보관 참시하고 있다. 그때 예. 비명 그 행사를 통해서 공천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탈락시켰는데 또 그런 발언들 하는 것은 부관 참시다 이런 어떤 표현도 썼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는 거. 그런데 정치 보복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 내란 종식, 내란 청산 명목으로 또 칼을 휘두를 그렇죠. 가능성이 다른 많습니다. 이름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 보복은 아니죠. 뭐 예, 집회 보복은 정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내란 종식이다. 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본인은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은 다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그 토론에서도 그랬잖아요. 김경수가 그 이재명 후보 보고 내란 종식은 다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런 저는 프레임을 만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 속마음으로 그래 얼마 전 그래도 내 속마음을 알고 있구만 뭐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 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당시에 경쟁 후보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용진 후보조차도 공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죠? 3번이나 결코 박용진을 떨어뜨리려고 막 규정을 바꾸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떨어뜨린 그런 어떤 우리가 사례도 봤고 또 예. 이재명 후보에만 가면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는 저는 잔인한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숨겨진 DNA를 결코 저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인 물론이고 언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많은 어떤 보복의 칼을 휘둘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홍천 의원님께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측근, 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진상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 뭐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거긴 했는데요. 여기서 증언을 거부를 했거든요. 판사가 재차 뭐 따져 물어도 뭐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략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재명 후보는 출석 자체를 좀 거부를 했었고 여기는 출석하지만 증언 자체를 그러니까 거부하는 원래 상황인데. 기일이 예. 28일이 아니고 다른 날짜인데 그때 뭐 임플란트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뭐 맞아요. 임플란트 때문에 안 갔었고. 바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일 걱정하는 게 국회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민주당은 이번에 89.77% 나왔지만은 완전히 사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예. 예. 그 수없이 많은 자리를 갖다 다 인사를 하고
그 정책을 하고 예산을 하고 다 합니다. 자, 이제 입법과 행정이 완전히 그냥 찰떡 관계가 됐는데 네. 법원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줘야 안 되겠냐. 사실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후보를 만든 거는 7알이 윤석열이고 3알은 사법부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체포동의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영장 기각됐고 고비 때마다 무죄가 나오고 뭐 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흘러왔는데요. 정진상 실장은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이제 뭐 대선 날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제 뭐 우리 세상인데 네. 뭐 사법부 당신들 뭐 어떡하겠어. 좀 그냥 버티자 이런 전략이에요. 뭐 알아서 사법부가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도 뭐 재판받고 증인으로 나가고 했는데 벌벌 떨립니다. 예. 또 그전에 이재명 대표 후보가 5번인가 안 나갔죠. 말도 안 되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뭐 목청 높여가지고 얘기했는데 과태료 300에 과태료 500에 합의 800인데 그걸 이의신청해가지고 아직 그 확정이 안 됐는데 예. 어쨌든 납세의 의무와 거의 동가치적인 그런 무게를 가진 의무가 증언의 의무입니다. 법치주의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은 증언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공적 의무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공무담임권이 없다, 희박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딱 증인 선정되니까 사흘 만에 나가지고 대배심에 나가서 그랜드 주리에 나가지고 증언을 예.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런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사법부를 우수히 여기고 하면은 법치주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솔직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상황까지 좀 짚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